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주식회사 농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봤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측면에서 어떻게 흘러갔고 또 봐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라면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와 농심을 같이 그려봤을 때 2004년도쯤에 바짝 농심이 많이 올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절에는 지수를 크게 이겼지만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가는 사실상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 수익을 낸 거가 다였다는 거고 그나마도 요런데 뒤에서 좀 들어왔으면은 더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역사적 획을 긋는 봉우리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뭐 때문에 있었는가를 알면은 좀 나중에 기회포착에 도움이 되겠죠. 일단 라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최대라는 소리는 아니고 인당 라면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칩시다. 1인당 연간 72개에서 75개 언저리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데 대충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6개 정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당히 먹고 있으니까 이게 가끔씩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은 인당 100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형님들 총출동하고 전 국민이 라면 먹기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라면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성장을 해가지고 45조에 육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라면 시장의 규모는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국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갈 텐데 일단 양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제법 난이도 있는 시장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Q가 불안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이 시장이 P 위주로 인상할 때마다 조금씩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라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서민이죠. 서민 음식 하면은 라면 이렇게 묶음 판매를 하는데 여기 플러스 원 요 한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매 결정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가격에 예민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B정부에서는 아예 가격 통제 품목으로 걸어놓기도 했었고 라면 회사들이 한동안에 가격을 이렇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잠깐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안 올리면서 이렇게 유지하죠. 그래서 가뚝이 되는데 이걸로도 경쟁사들은 되게 피곤해지게 됩니다. 자, 국내의 라면 시장 사실상 저성장 시장 혹은 줄어드는 시장이고 또 한국에서는 언제부턴가 몸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웰빙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당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데 니들 그러다가 성인병 걸린다 이러면서 뉴스에서 맨날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미 한 10년 정도 됐고 서민 음식이니까 애초에 가격도 마음대로 잘 못 올리는데 각 분야에서 이렇게 때려대면은 시장이 크기가 힘들 거고 기업들은 그 안에서 파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기업들의 기본적인 비용들 해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속한 시장이 애매하면은 결국 남의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니까 오뚜기 같은 애들은 가격 어필하면서 야 우리는 가뚝인데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고 농심 같은 애들은 1위 플레이어로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농심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들의 면제품은 여타 제품 대비 열량이 적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거고 추가로 좀 더 칼로리가 낮은 겉면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나온 제품이 겉면 세대라는 제품이에요. 겉면 일반 라면 대비 칼로리가 낮다는 게 포인트인데 또 이제 언론에서 조사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전히 나트륨은 높은데 이러면서 스크래치 나고 또 사람들이 야 겉면은 맛이 없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슬슬쩍 망했습니다. 금방 단종됐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0년 좀 지나가지고 겉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전히 시장 규모는 전체 라면 시장 대비 작기는 한데 라면 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겉면 시장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존 제품이 대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심 입장에서는 야 겉면 다시 내야겠다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신라면 겉면이라는 제품이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Q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새로운 Q를 만드는 차원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싸움도 중간중간에 계속되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얀 라면 시리즈 출시입니다. 나가사키 짬뽕, 꼬꼬면, 기스면 열풍이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경쟁사 입장에서는 빨간 국물의 대표주자 농심의 MS를 뺏어오려는 시도 중에 하나였고 일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라면에 숨은 의도가 있었으니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거였죠. 눈치 보느라 올리기 쉽지 않은데 없던 제품이 나왔으니까 신제품 출시한 김에 이런 것도 했었다. 자, 실제로 이때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나가사키 짬뽕의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떡락했습니다. 이거 왜 떡락했냐?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이런 라면들이 신라면의 매출을 일부 뺏어왔는데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좀 반박자 늦게 떨어졌지만은 다른 하얀 애들은 이내 빠져버렸고 농심도 뭐 후루룩 칼국수 같은 제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자체 방어도 하면서 하위 업체들의 반란은 금세 진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은 그 와중에 신라면 블랙이라는 걸 냅니다. 출시 명분은 애매한 숫자 25주년을 맞아서 국민건강을 위한 우골 보양 식사를 만들었다 하는데 가격이 2배라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로 또 하나의 피를 인상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저항이고 나트륨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야, 이거 먹으면 하루 기준치의 2배야. 야, 우골은 미신놈의 우골 너나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부여받게 되고 가격도 깎고 몇 달 하다가 생산 중단했어요. 초기에 월 한 60억 정도씩 팔았는데 몇 달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근데 이게 또 아쉬웠는지 이후에 살살 눈치를 보다가 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노려서 컵라면 형태로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지라 다시 신라면 봉지라면도 슬쩍 재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뭐 체감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라면 회사들은 또 계속 도전하죠. 이번에는 짜장라면으로 갑니다. 순위 조사하면 1위가 신라면, 2위가 짜파게티 찍고 간다고 했잖아요. 짜왕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면도 좀 굵직굵직하고 건더기도 좀 다르고 가격도 비싸다. 짜파게티보다 프리미엄 버전인데 이게 2위 라면을 이렇게 대체하면서 피 인상이 간접적으로 있을 것이고 잘하면은 요 짜장면 시장도 뺏어먹는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야, 꿈도 희망도 크다. 근데 불이 붙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회사들이 신제품을 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는 사실 삼양은 좀 따로 놀기 시작하는데 짜장 쪽은 짜왕이 이겼고 짬뽕은 뭐 맛짬뽕, 진짬뽕 이런 거 위주로 흘러갔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상의 본질은 가격 인상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원재료 요만큼 증가했는데 가격 인상은 왕창이었다. 대충 봐도 2배였고요. 이 효과를 노렸다는 거죠. 그 점에 시장에서 주목을 했고 이 시절에 라면 회사들 주가가 날뛰기 시작해서 장장 1년 가까이를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흔치 않은 라면 기업 주가 상승이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꼬꾸라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삼양이는 이 기간에 혼자 따로 노는데 얘는 불닭으로 옮겨가던 구간입니다. 하얀 국물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면서 온갖 설레발을 쳤던 이런 제품들은 역시나 꺾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꺾여서 또 하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타는 것은 애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주가가 꽤 많이 튀더라. 그래서 그걸 공략하면은 의표를 찌르는 트레이딩 기회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또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비빔면으로 화두를 던졌었죠. 날도 덥고 코로나도 있으니까 집에서 비빔면 많이 먹을 거다. 해가지고 대략 1,500억 정도의 시장이자 팔도의 텃밭을 이 친구들이 공격한다 했는데 큰 관심도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1,500억 시장에다가 점유율 곱하면 매출액 나오거든요. 이들의 매출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찰 때마다 회사들은 엄청나게 경쟁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점을 좋아하잖아요. 과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신규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저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이럴 거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 건데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다들 피말리게 됩니다. 이게 라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처럼 기술력으로 격차를 벌리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1위 업체인 농심 같은 경우에는 때릴 곳보다는 맞을 곳이 더 많다는 거죠. 잘하면 자기가 더 많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뚜기한테 가격에서 또 좀 약간 밀리고 신제품도 좀 맞고 이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좀 빼앗기기도 한 모습이었죠. 자, 결국 라면 회사들이 매출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수보다는 해외로 눈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라면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1위가 중국, 홍콩, 2위가 인도네시아, 3위 베트남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라도 공략을 좀 시도해봤어야 됐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봤듯이 농심이 현금을 5천억 가까이 10년을 쌓아놓고도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남아권을 위주로 해가지고 불닭 볶음면으로 기세를 넓혔고 그게 또 성공하면서 농심과 다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농심이 그렇다고 해외에서 뭔가를 안 한 건 아니죠. 유명해요. 농심이 내수 차별한다고. 자국민한테 엄격해서 건더기 개수부터 일본, 중국하고 차이가 나고 중국 거에는 심지어 포크도 넣어주더라. 이랬지만은 시장 공략이 잘 안 됐고 그러면 또 잘 안 되네 이러면서 발 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만만치 않은 애들이기도 합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 확인이 되듯 수출이 성공을 했던 삼양식품과 내수 위주로 안착이 돼 있던 농심 오뚜기와는 큰 격차가 벌어졌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농심의 매출액을 보면은 농심이 여전히 내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이 중국과 미국 이런 데서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20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특이해 보이죠. 이런 영향으로 전사적인 이익도 많이 증가했던 겁니다. 자, 20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일단 코로나 효과, 비상식량으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있었던 것이 있겠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가 나오면서 야, 해외에서 저거 한번 먹어보자. 짜파구리가 붐을 타는 바람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좀 더 붙었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굳이 컵라면으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아무튼 짜파구리 인지도 때문에 수출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얘네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짜파구리 레시피 자체는 통신시장에서 진짜 오래된 레시피고 커뮤니티들에서 대를 물려서 전파되던 내용이라서 농심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행이 좀 따랐다. 어쨌든 20년도에 수출이 붙어있던 라면 회사들은 코로나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좀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21년도 1분기 들어가니까 내수 같은 경우에 왕창 줄었고 또 수출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더라. 중국은 오히려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이채원 대표가 본인의 저서 이채원에 같이 투자해서 농심을 좋게 평가를 했었어요. 10년을 보유하고 싶은 주식에 농심을 넣어놨는데 그 이유가 충실한 고객을 확보한 독보적인 내수기업, 신라면이라는 브랜드, 독보적인 유통망 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한국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마도 중간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 회사가 되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해외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개척에도 실패를 했다. 그냥 현금 5천억 들고 있었다.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적을 했듯이 어떤 경영진과 조직의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쉽게 변하지는 않겠죠. 농심이라는 회사가 흘러온 흔적과 라면 회사들의 주가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튀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간간히 라면 회사들도 어떤 트렌디한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거를 시장에서 오버할 때 트레이딩 차원에서 좀 보든가 뭔가 이제 와서라도 회사가 수출의 의지를 보여서 아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농심이라는 회사를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일은 사실 없겠죠. 다만 또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델타 변이, 제품 가격 인상이니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누가 엮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띄워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또 그거대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